안녕하세요. 허태근입니다.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참으로 아픈 36년의 일제강압 통치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에 받았던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피해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친일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나라를 팔아먹는 데 협조한 친일파 정리에 대해서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정계, 학계, 그리고 재계에서 사실상 그들이 이끌어가게 된 거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으로 아픔의 역사를 또 한 번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친일파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정부의 비협조 때문이었죠. 그러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루어보고 또 한국 근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친일, 부역을 한 친일파들을 한번 다뤄보기 위해 그 첫 시간으로 가장 민족의 반역을 크게 했다고 알고 있는 이완용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알아보기 위해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다, 그죠?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이 들어섰고 미 군정이 들어서고 난 후에 3년여 세월 끝에 1948년 8월 15일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죠. 이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파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문제를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승만은 미 군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미 군정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실상 현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를 이어받았고 조선 총독부는 이승만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이 친일파 문제를 정리해버리면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사실상 와해가 됩니다. 그로 인해 재헌국회에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 달여 후, 그러니까 9월 22일 날 반민족 특별처벌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 달 후 10월 22일 날 반민특위가 설치되고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7천여 명이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몇 차례 담화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 반민특위 해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친일파들과 그들의 행위가
기록에 따라 사료에 따라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친일파 문제 정리가 될 수가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것이 주춤해졌고, 그러다가 51년 2월에 사실상 반민특위법은 폐지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가 해체되다 보니 친일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친일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실상 주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약 5년간에 걸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명단이 1,500명입니다. 이거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정부 산하 대통령 직속으로 발표한 명단이 1,500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에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발간된 책이 25권에 2만 1,000여 쪽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친일파의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사람들은 친일파 핵심 멤버들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행위, 실상, 실태,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은 더더욱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이전, 다시 말해 일제 36년간의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과 그리고 대한제국을 팔아넘기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을사오적, 정미 7적, 경술 8적만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친일 인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이완용부터 알아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요, 지금 우리는 이 이완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완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그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사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을사오적 핵심 멤버요, 정미 7적을 이끈 핵심 멤버요. 뿐만 아니라 한일 병합을 조선 통감 대라우치에게 비서 인직을 보내서 요청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완용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완용은 조선의 근대함만 생각했고 관료 생활하면서 그는 줄곧 반일 인사였다. 일본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언제 이전까지? 을사늑약 이전까지입니다. 자,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여기서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이 책을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조약이 아니라 늑약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이 책에서 을사조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해 올렸는데,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고종과 순종의 충실한 신하로 당시 내각 총리 대신으로 황제의 뜻을 대리하여 조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하고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완용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가? 이것이 계속 확대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역사학자로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가진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제시된 사료들은 객관적인 사료, 조선왕조실록과 한국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당시 주요 언론 기사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일파 이완용 알고 보면 원조 친미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완용의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보는데, 이완용은 185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그의 집안 족숙 대신은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을 갔죠.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그가 머리가 똘똘했는지 18살에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는 바로 정칠품 규장각 관직에 들어갔죠. 규장각에 들어가가지고 대교라는 관직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다가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든든한 연줄이 있었던지 정사품 홍문관에 가서 정사품의 관직까지 차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1년 만에 관등 한 등급이 올라가기도 힘든데 1년 만에 정삼품까지 올라가 보세요. 3등급을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6년 조선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당시로서 최고 시설을 갖춘 관립 근대식 관립학교 유경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경공원에 관료로서 입학을 했죠. 그럼 유경공원이 어떤 학교인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영어 몰입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몰입식 교육으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등등을 헐버트를 중심으로 가르친 학교죠. 이 학교에 입학한 지 5개월 만에 그는 주미 공사 참창관으로 발령받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신세계죠. 우리는 전제군주제인데 입헌공화제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국왕에게 있는데 국민에게 있다. 더 쇼킹한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민이 평등해요. 이런 교육의 쇼킹을 거듭하면서 배우고 근무하다가 7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부득이하게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돌아왔다가 그는 5개월여 후에 다시 미국으로 참창관이 되어서 다시 또 부임해 갔습니다. 그곳에 부임해 가서 이제 대리공사로 승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은 제일 처음에는 친미파였습니다. 이렇게 친미파에서 모든 사고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서 교육에다 가장 많이 시스템을 적용시켰죠. 그래서 이완용의 관직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한 것이 학부 대신 요즘 말로 교육부 장관이죠.
이래서 침입하였는데, 이 사람이 점점 친러파로 바뀌어져 갑니다. 왜 친러파로 바뀌어가느냐? 이완용이 돌아왔을 때가 1890년대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이조 참판, 공조 참판, 그리고 한성부 자윤, 그러니까 서울 부시장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관직을 두루두루 거치고 있을 때 조선에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죠. 조백갑의 타막정치에 한가하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이거를 탄압하기가 힘들었죠. 즉 진압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군이 잽싸게 군대를 끌고 아산만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산만을 딱 들어오니까 일본이 just moment, 잠깐! 왜일까요? 청나라 너 내 허락을 안 받았잖아. 다시 말해서 청나라가 일본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돼요. 왜? 1882년 이모군란 결과 조선에서 양국 군대가 철수할 때에 조선에 다시 군대를 파병하게 된다면은 일본은 청의 허락을 받고 청은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위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일본이 군대를 끌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의 외세가 개입하게 됐죠. 이렇게 청과 일본의 외세가 개입되어 있는 속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서,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가복계획을 단행했고, 그리고 2차 가복계획을 단행했죠. 그리고 청나라를 향해서 총을 쏘았죠. 그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자 청일전쟁이 발생했고, 청일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1차, 2차 가복계획을 단행한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일본이 사실상 청나라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죠.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가져간 땅이 지금 타이완, 그리고 요동반도를 가져갑니다. 왜 그러면 일본이 요동과 타이완을 가져갔을까? 절대 목적 없이 하지 않겠죠. 요동을 가져간 것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이 대륙을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또 가졌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곳 만주에 한참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일본이 이 지역을 진출하기 위해 요동을 가져간다? 러시아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또 타이완을 가져간 것은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를 삼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자 즉각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이라는 걸 맺었고, 그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에게 압력을 넣었죠. 일본 돌려줘라. 그럼 이제 일본은 help me, 누구 도와주셔야 됐겠죠. 그러나 아무도 일본을 도와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동과 타이완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국제적 위신이 추락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사실상 지배권을 장악한 겁니다. 이때 이완용이 대세는 러시아구나. 그래서 친러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친러 세력의 핵심 공사가 베베르 공사죠. 베베르 공사. 이 베베르 공사와 주고받고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점점점 친러파가 됐죠. 이렇게 조선이 친러 쪽으로 기우니까 일본이 즉각
명성 황후에게 일본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명성 황후, 즉 조선 정부는 도저히 일본과 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그 엄청난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즉 을미사변을 저지르고 말았죠. 이 을미사변이 빵 터지니까 고종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완용, 이범윤 등 친러파들이 급히 배배로와 논의한 끝에 고종을 모시고 밤중에 야간 도주하듯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간파천이라죠. 세계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조선이 이렇게 됐을까요? 조선이 근대사회 전환에 늦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을 때 이완용은 러시아 세력과 가까이 해서 친러 세력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아간파천 이후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권 장악이죠. 다시 말해서 광산 채굴권, 경원, 종성, 광산 채굴권, 울릉도, 그리고 부산 영도인데, 즉 전령도, 울릉도와 전령도, 특히 부산 영도에 해당하는 전령도는 저탄소 설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산림벌 체크를 요구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 이완용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알렌과 친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종도 알렌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렌을 불러서 논의한 거예요. 이렇게 알렌을 불러서 논의하면서 하나씩 이권을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는 광산 채굴이나 철도 부석권을 미국으로 넘겨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운산 금광 채굴권과 경인선 철도 부설권 등등이죠. 그 러시아가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베베르 공사가 이완용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종이 압력을 넣었죠. 이완용을 외부 대신, 요새 말로 외무부 장관이겠죠. 외부 대신에서 학부 대신으로 자리를 옮기게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또 학부 대신 옮긴 2개월 만에 다시 평안도 관찰소로 지방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 전라도 관찰사로 내보내봅니다. 이게 러시아의 어쩌면은 보복당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왜 당시 이완용은 친러에서 친미로 갔느냐? 고종 생각도 거기 같이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우리 1882년 미국과 북미 제국 중에 최초로 수교맺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조선이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급히 달려와서 조선을 구해줄 것이다. 조선 또한 미국이 위기에 처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미력하나마 미국을 도울 것이다 라는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강력한 국가이고 큰 나라이고 부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
할 가치가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늘 알렌을 가까이 했던 거죠. 아마 이 고종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완용도 러시아를 배반하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완용이 정계에 복귀하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중앙무대에 다시 돌아온 것은, 전라도 관찰소로 가 있을 때 아버지 양부 이호준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준의 3년 심효사를 끝내고 1901년에 고종이 이완용을 중앙무대로 불러 올랐습니다. 그럼 고종은 왜 이완용을 불렀을까? 참으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의 풍전당화와 같은 시기가 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어른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묘책을 이완용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고종은 어디에다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느냐? 미국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빵 터지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했습니다. 한일 의정서의 강요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내정 간섭이죠.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일본이 요구한다면 어디라도 군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렇게 한일 의정서 체결됐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일본은 우리에게 다시 한일 협정서를 강요했습니다. 그 한일 협정서가 뭐냐? 일본은 조선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부서에 일본인 고문을 두어서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점점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완용은 반일이에요. 그러면은 반일이고 어느 쪽 기울었냐? 미국 쪽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를 급히 불러들인 것도 미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고종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선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왕실의 존립을 위해서 미국 공사관으로 가서 우리가 들어가 정치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이완용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알렌을 만나가지고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도피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사관이 노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과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이게 뭐냐? 일본인 가스라와 미국인 테프트 사이에 맺은 협약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하는 데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일본이 조선 반도를 장악하고 식민지하는 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겁니다. 조선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이완용이 알렌을 만났고 고종의 뜻을 전했더니 미국 공사관으로 가겠다더니 노했던 겁니다. 이때 이완용이 크게 느낍니다. 아, 대세는 일본으로 기우는구나. 그래서 이완용이 친일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이완용이 친일적으로 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가사테부터 밀약에서 느꼈던 거예요. 아, 앞으로 이 나라의 대세는, 이 나라의 운명은 일본에게 맡길 수밖에 없네. 내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반일의 선두주자가 되었지만은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일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모스 조약이 맺었고 그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사실상 한국의 지배를 일본에게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그야말로 일본이 말하는 을사조약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을 위해서 당시 이토가 핵심 문안을 가지고 이완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고종이 반대를 하고 고종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이 중명전에서 빛을 거듭 발현한다 해가지고 이름이 중명전이에요. 근데 참 이름 거꾸로 갔다 그죠? 우리 가장 치욕의 역사를 가졌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 바로 이게 중명전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실상 이완용은 을사늑약을 주도해 나갔습니다.